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금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에 조금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에 3,460대 후반까지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반락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러셀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가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역시나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중소형 주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요 보안 관련된 이슈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통신과 금융까지요 연수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실은 이 정부에서 입장에 대한 이 표명을 하면서 관련된 롯데카드와 KT 관계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담아봤고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고요. KT가요 6월부터 KT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을 한 바가 있죠. 여기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설치해서요 신호를 가로채서 내부망에 침투를 했고 이로 인해 소액 결제까지 진행된 것인데요. 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그 수정안이 나온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발표 때가 9월 5일이었고요. 피해자가 278명, 그리고 피해액이 1억 7천만 원가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입자 식별 번호만 유출됐다라고 맨 처음에는 KT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발표 9월 18일 어제였죠. 피해자의 수도 늘어났고요. 피해 규모도 2억 4천만 원으로 확산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가입자 식별 번호만 유출된 게 아니라 단말기 식별 번호 그리고 전화 번호까지 추가 유출됐다는 KT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총 2만 명의 가입자가 4개의 불법 펨토셀 신호에 노출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더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KT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들에게 보상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소액 결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청구 조정을 완료를 했고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100% 보상을 하겠다라고 KT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안심보험을 제공합니다. 펨토셀 신호에 노출된 2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사 서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침해 흔적이 4건이 더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의심 정황이 2건이 발견이 된 것으로 확인됐고 어젯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 조사단과 앞으로 협력을 해서 침해와 그리고 서버 원인을 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안에 조금 안전을 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되게 강경한 입장입니다. 모든 피해를 KT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롯데카드가 해킹 사태에 또 빠져들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가 가장 먼저 저희가 크게 다뤘었는데 그것보다 20배가량이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요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전체 카드 고객 규모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유출량도 초기 발표보다는 좀 많이 확대가 됐죠. 1.7GB였는데 데이터 유출량이 200GB라고 한 100배가량 더 커진 규모를 발표했고요. 피해 시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8월 온라인 결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2가지로 좀 나눠서 접근을 했습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 28만 명이고 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그리고 CVC 번호까지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일반 피해군 같은 경우에는 269만 명으로 주민번호와 CI 그리고 가상 결제 코드가 유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일부 가맹점 키인 결제를 통해서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융위에서 최대 수준의 제재를 매길 것으로 지금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일벌백계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은요, 고위험군 좀 중요하죠. 즉시 카드를 재발급했고요. 내년에 면회비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전체 고객이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보안 시스템을 앞으로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대해 전면 교체에 들어가고 접속과 인증 암호화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24시간 보안 관제와 전담 레팀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 보완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간 1,100억 원가량의 금액을 보완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IT 예산에서 보완 비중이 15%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완, 그로 인해서 보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SK텔레콤이요, 4월에 인증 서버가 해킹이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입자 식별 정보라던가 인증키 포함된 25개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사내방해 보안이 좀 확인이 됐고요. 여기다가 서버의 비밀번호 파일에 암호화를 없이 저장을 했고 2016년에 취약한 OS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출 사실을 확인했는데 72시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또한 밝혀지면서 정부가 역대급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에서는 고객 보상으로 5천억 원가량의 지금 규모의 혜택을 좀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5년간 7천억 원가량을 보완에 좀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SK텔레콤이 정부 제재를 맞았을 때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SK텔레콤 고객이 빠져나가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주가도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증권에서는요, 해킹과 과징금의 충격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당연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와 내년도부터는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배당에 대한 매력, 외국인의 지분이 지금 낮다는 것. 통신주는 외국인이 항상 지분을 꽉 갖고 있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3사 중에 가장 안전한 대안이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최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KT나 아니면 LG U+보다는 이러한 해킹 사태에 더 안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과연 통신주의 숨은 승자가 SK텔레콤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일 해킹 사태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도요, 굉장히 강경한 발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숨기면 끝장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기 정보통신부에서는요, 지금 KT와 롯데카드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팸돌세 침투라던가 경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은폐나 지연 신고 기업에서는 정부 직권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킹에 대해서 정부가 점점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융위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의 권한을 앞으로 더 확대할 거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보안 관련된 산업도 이와 함께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이나 AI 강국도 사상 누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확산될수록 함께 커지고 중요한 게 보안이고요. 보안 관련된 기업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강력한 힘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8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정부도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에 좋은 호재성 소식들은 많은 상황이지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번 주에만 2번을 경신한 만큼 고점 부담감에 피로를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6%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3,440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후장 들어서 점차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그래도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중소형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은 오늘 0.5%가량 오르면서 8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코스피 일중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3,467포인트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내긴 했습니다. 다만 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3,440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개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폭이 커짐에 따라서 지수 자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860포인트 위로 올라온 지금 862포인트까지 찍은 이후 861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일중 고점 흐름을 지나가고 있는 점,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기관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800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매도폭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5천억가량 들어오면서 지수를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이 진행되면서 오전장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매수 직후에 지금 매수폭을 점차 키우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 1,000억 원 넘게 코스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600억가량 담고 있고요. 개인만이 1,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일단은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는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을 어제자로 넘어선 지 하루 만에 다시금 반락했습니다. 0.81%가량 하락하면서 7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4%가량 하락하면서 35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2만 4,000원 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권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이 0.42%가량 오르면서 47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펩트론도 0.35%가량 상승하면서 29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는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파마리서치가 2.63%가량 하락하면서 59만 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6위부터 10위권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로봇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수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4% 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로봇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1만 원 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먼저 S2W입니다. S2W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에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는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S2W 같은 경우에는 AI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해킹 사태가 불거지고 있죠. 이에 따라 보안주들이 주목을 받는데 오늘 상장한 것과 더불어서 겹쳐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68%가량 오르면서 22,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에 이프 카카오를 통해서 이 개편안을 정확하게 밝힐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 오픈 AI와의 협업에 대한 구체화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3% 넘게 오르면서 6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열어보시죠.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K2 전차에 대한 이 수출 모멘텀이 확대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KB증권에서 현대로템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K2 전차, 폴란드양 K2 전차도 앞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 개선,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동 전쟁 이슈가 불거지고 있죠. 중동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붙을 것이라면서 연내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현대로템 큰 폭으로 장 초반부터 올라줬고요. 지금도 6%가량 오르면서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2만 9천 원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안과 관련된 해킹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도 접근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로 인해 보안 관련 기업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보안주들이요, 예전에도 강세를 보이다가 좀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 테마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AI 확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는 좀 단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안 관련된 섹터 내에서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기업들, 어떻게 보면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 감상 형성이 됐을 때 급등락이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잡지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뒤늦게 매수를 했다가 테마가 식으면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특히나 이제 항상 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수급의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가의 방향성을 습득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지금 뭐 구조적으로 조금씩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제 좀 푸시를 하겠다 보안 쪽에 대해서라고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 업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외부 전문 보안 업체들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보안 업체들의 수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구조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안주는 사실 내수주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지만 단기적인 성장에서 끝나고 아주 장기 성장까지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그나마 찍히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종목이 있습니다. S2W 오늘 상장을 했고요. 보안주긴 한데요.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나라고 기업 계열을 봤더니 AI 데이터 솔루션 서비스 기업. 네, 빅데이터 교차 분석을 하는 이 전통적인 보안주랑은 또 뭐가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AI 빅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보안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SW를 말씀드릴 때 일단 우리가 안랩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보안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비교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랩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보안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리 정해둔 어떤 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격 패턴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막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격 대응에는 좀 느리다라는 평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강점과 단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S2W 같은 경우는 AI와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라고 하죠. 이런 기록들이라든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필요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랩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보안 업체와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S2W 같은 기업들이 상호 보안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뭐 경쟁으로 보시고 어떤 거를 지금 골라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두 개 다 함께 묶어서 오히려 패키지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필요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걸 또 예고를 하면서 보안주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실적을 찍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네. 방금 지금 S2W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회사가 조금 그래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보안 이슈가 터졌는데도
지금 시초가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은 어차피 상장한 기업들 자체가 오버행 이슈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비중은 넣지 않으시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가장 그나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컴위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한컴 계열에 있는 기업이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1.6%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750% 가까이 증가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들을 대부분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캐시카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들도 오늘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트렌디한 어떤 테마에는 다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종목이어서 수급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실적까지도 지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컴위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실 오늘과 좀 상관없긴 한데 S1이 사실 보완주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오늘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보완주를 엮여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건 물리 보완주거든요. 우리가 아는 회사잖아요. 익숙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1년 넘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고 네. 이 지분관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고객사가 있는 종목이어서 많이 오르진 않는데 아주 천천히 오르는 어떤 보완주를 찾는다면 S1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리 보안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계속 사면서 거의 9거래일째 외국인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T가 계속 좀 피해액과 규모가 좀 늘어나는 수정안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제재를 어떻게 받을지가 좀 이야기가 되는데 SKT가 굉장히 크게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KT는 어떻게 그 제재 수위를 받을 수 있을지를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약간 조금 방어적으로 좀 투자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일단은 뭐 해소가 됐는지 선반영이 됐는지 100%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제재에 대한 어떤 강도가 확실하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을 하는 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오늘도 지금 0.8% 정도 생각보다 안 빠지네 이래서 선반영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하단에 지금 200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일선에서도 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바닥이겠구나 해서 이제 반등을 노리고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닥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추세가 관성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상승하던 종목들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아직은 지지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과도한 신규 매수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사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되게 되면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KT의 실적 전망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실적 전망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2조 6천억 원까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었고 이 컨센서스가 이제 하향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확률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는 좀 약간 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보유율은 현재 49%, 그러니까 통신주 가운데서 최대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SK텔레콤은요 이미 과징금이 악재가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그로 인해서 출렁거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SK텔레콤이 오히려 미리 선제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매력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미 KT는 지금 빠지면서 아직 저점을 만들진 않았지만 SK텔레콤은 이미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던 종목이었고 이미
빠질 만큼 고객도 빠진 것 같고 이미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보유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SKT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제 이 보안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율이 좀 낮아진 건데 KT는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보는 거고 다만 S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가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씩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재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보안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KT와 비교한다면 SKT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특히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 하락이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을 더 커지게 만드는 거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통신 3사잖아요. 네. LG U+는 아직 해킹 사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외국인도 지금 5거래일째 담고 있고요. LG U+ 쪽은 어떻게 보일까요? 일단 얘들밖에 없죠, 사실. 지금 네. 나머지 지금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LG 플러스에서는요? 네, 일단은 네. 지난번에도 사실 SKT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가입자들이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KT나 LG 플러스로 갔을 거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KT까지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주가 흐름도 그렇고 수급도 마찬가지인데 주가도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이 종목만 LG U 플러스만 지금 현재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상황. 수급적으로도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수급만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1거래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LG U 플러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사들에 이어서 롯데카드도 해킹에 지금 사건에 엮여 있습니다. 금융권 전체 보안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카드사나 은행주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안 강화 투자에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보안주들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까지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카드 쪽, 롯데카드 쪽에서 문제가 터졌다 네.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터지고 나서 크게 흔들림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만약에 개별적인 어떤 보안 문제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된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기업별로는 개별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단 악재 터지면 바로 현금화시킬 준비들은 다들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이제 금융주를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 또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경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봤을 때는 일단 금융주들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가장 탄탄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 좀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드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안주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고 사실 AI가 이제 생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안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이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한컴 위드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고객사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보안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금융주들, 통신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순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공항 파업 예고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공항 파업의 스위치는 온. 오는 9월 19일부터 인천과 김포를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에서 약 1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제히 멈출 예정입니다. 이는 곧 추석 연휴의 하늘길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사상 초유의 파업 예고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고통받는 공항의 심장.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을 넘어 공항의 심장과 같은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곧 한 사람이 두세 명의 몫을 감당하는 과도한 업무로 이어졌고,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협상 결렬 속에서 이들은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명절 연휴를 선택해 자신들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리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두 번째, 벼랑 끝 대치. 노동자들은 왜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임금과 근무 체계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간 반복된 약속 파기로 인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 약속했던 근무 체계 개편 4조 2교대 등 노동 조건 개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누적된 갈등의 핵심 원인입니다. 반면 공항공사 측은 파업에 강경 대응하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서의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과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양측은 각자의 생존과 명분을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혼란의 끝. 이례적인 전국 단위 총파업인 만큼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재나 양측의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예측하지만 동시에 장기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소모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공항 이용의 불편을 넘어 필수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공익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혼란을 예고하는 공항 파업.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리고 마땅히 해결해야 할 차가운 현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공항 파업의 진짜 진실일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시간인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탐색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제 AI 대장이죠. 인텔의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는 인텔에 6조 9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인텔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주요 주주로 올라섰고요. 앞으로 PC와 데이터 센터 칩의 공동 개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지금 인텔의 강력한 경쟁사들인 TSMC나 AMD, ARM 등의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이제 엔비디아의 지원을 입은 인텔의 경우에는 간밤에 이 소식 크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22% 급등세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관련해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협업이 제품에 한정돼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TSMC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이 협업 제품이 당장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텔의 파운드리 사용이 협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그래도 외신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탑이 약세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가 0.6%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단에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장비주들의 흐름 여전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가 8%대, HPSP도 7%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3% 이상 오르면서 3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DF1 광역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호텔신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라 면세점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그리고 지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권역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DF1에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래도 DF3에서는 이러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에 이렇게 반납의 의지를 밝히더라도 6개월 동안은 더 이제 영업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3월까지는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영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끌어올렸고요. 수익성의 중심 전략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회사의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내놓았고요. 면세 부문의 구조적인 적자에 부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부문의 가치 또한 저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면세점주들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호텔신라가 현재는 2에서 3%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오늘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세계도 관련해서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4% 가까운 오름세, 이에 밖에 현대백화점과 한국정보통신도 동반 1%대 오름세 포착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안주들이 굉장히 크게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잇따라서 계속해서 해킹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롯데카드에서 사이버 침해 관련 경위 관련 브리핑 내용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어제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고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죠. 이번에 사이버 침해로 해킹 피해를 입은 회원 규모가 총 297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부터 8월 말 사이에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고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이 중에 총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CVC 번호 등 까지 유출되면서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연초에부터 SKT 해킹 사고가 있었고 KT에서도 관련해서 소액 결제 관련 사기 사태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롯데카드에서도 이러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기업 차원에서 이제 보안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안주들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 오후장에서도 내내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버원도 16% 이상 뛰고 있고요. 지니어스의 주가도 12% 가까이 오르면서 2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정보보안 관련주 S1과 한국정보인증 같은 종목들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보보안 관련 기업, AI 기업인 S2W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2배 뛰는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S2W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입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까지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특화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공공 정부기관용의 안보 AI 플랫폼 자비스와 기업 및 기관용 보안 AI 플랫폼인 K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AI 성장성의 정점에 있는 피지컬 AI로 시장이 시선을 옮겨가고 있죠.
원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AI 시장에서 화두였는데 이제는 AI의 기계를 입힌 피지컬 AI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즉 로봇주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노란 봉투법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라는 소식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라고 또 천명한 바 있죠.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받쳐주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AI 쪽 로봇주들도 시세가 좋습니다. 현재 구간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로보티즈의 경우 24%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로봇손을 또 고객사에 공개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기도 했고요. BI 매트리스의 경우에도 7%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체라와 시선 AI 같은 AI 관련주들도 오늘은 동반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의 흐름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장 속에서 로봇주들의 좀 강한 흐름들과 좀 방산주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좀 강하게 상승하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보험 지급 비율에 대해서 좀 정책이 좀 바뀌면서 킥스 비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하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신한금융그룹과 지금 현재 한국금융지주가 실사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면서 인수 가능성이 언급이 된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현재 롯데손해보험이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그룹사가 인수를 해간다라면 거기에 따른 몸값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동반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번째 종목으로는 방산주 중에서 현대 로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역시 좀 끝나지 않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KT전자에 대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현재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차 관련해서 방산주로서의 흐름들도 나타나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철도라든가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특히나 미국 현지에서 철도 전장품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시장 진출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로템까지 오늘의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이밖에 종가 베팅주로 볼만한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가 베팅주로는 어떤 종목 선택해 보셨을까요? 네, 제가 종가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 좀 보고 있는데요. 방산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이 말레이시아의 사업소를 차리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과 카이에 대한 대결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한항공과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전자전 항공기에 대한 사업을 두고 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참여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자전 항공기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눌림목 자리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의 종가 베팅주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계속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로봇 손을 고객사에 공개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까지 로봇주 전반에 급등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나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도 동반해서 급등세에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6% 이상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에서 3%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58,400원까지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신라 면세점 사업의 일부를 반납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걸 호재만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이제 호텔신라 이제 면세 사업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장품의 유통 구조, 그다음에 화장품 품질의 상향 평준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 이제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호황을 맞았던 게 2016년도 전후입니다. 이제 그때는 중국의 이제 따이궁들, 일명 보따리상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면세점들 뭐 가격이나 상품명이나 브랜드도 안 보고 그냥 다 쓸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중국으로 갖고 가면은 굉장히 고수익을 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면세점 매출도 굉장히 높았고 그 따이궁들한테 면세점이 수수료까지 지급을 해줬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중국 화장품 같은 자체 로컬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품질적으로는 물론 OEM에서는 어떤 뭐 화장품 회사가 어떤 이제 성분 같은 걸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맥스가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만 붙여서 파는 이제 ODM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는 중국 화장품이랑 어떤 그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화장품은 과거에 어떤 품질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화장품은 마케팅이랑 트렌드입니다. 마케팅이랑 트렌드.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다음에 트렌드를 누가 잡아가고 그걸 선점을 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그 차이지 화장품 자체의 어떤 뭐 퀄리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면세점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조선주도 그렇잖아요. 조선주 한 뭐 3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조선주도 우리가 보통 빅사이클이라는 게 있듯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이 면세점도 과연 사이클이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면세점이나 화장품 뭐들도 일단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반복할 텐데 굳이 이렇게 나빠졌을 때 뭐 파는 건 이제 그 어떤 포기를 하는 거는 면허 반납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면세점에서 특히 화장품은 살아나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호텔신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전체 면세점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과거에는 50%가 넘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한 30, 40% 정도 되는데 과거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에서는 3, 4구역에 있는 패션 액세서리는 남겨두고 일단 1, 2구역에 있는 화장품만 철수를 한 건데 5구역도 있긴 한데 5구역은 명품이죠. 임대료가 300억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 월세가 300억입니다. 300억. 어떻게 한 달 월세가 300억이 나오냐면 인천공항 출입국자 수를 이제 다 카운팅을 해서 이제 더해서 거기다가 곱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8,900원대를 곱하죠. 그러면 그게 300억이 되거든요. 면세점을 가든 안 가든 입국자나 출국자가 면세점 근처에도 안 가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출입국자 곱하기 거의 9,000원을 그러면은 한 달 평균 300억을 고스란히 좀 내는 건데 인천공항 출입국자가 한 달에 평균 30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300억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내기 힘든 거죠. 이제 과거에는 딱 이제 정해져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 이게 입국자 수가 출입국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 이 월세 내고는 못하겠다 해서 그럼 출입국자 수로만 할까요? 해서 그때 바꾼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데 출입국자 수는 회복이 됐는데 면세점 매출이 회복이 안 됐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 면세점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163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 적자죠. 근데 인천공항공사는 상반기에 거의 뭐 3,40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아무튼 이 호텔 신라 쪽 면세 사업부가 내놓는 부분을 지금 현대 쪽이나 중국계 면세점 쪽에서 입점을 좀 약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900억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일단 6개월 유지를 하고 1,900억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호텔 신라 부채 관련해서 규모 대비 보면은 물론 뭐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1,900억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호텔 신라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1,900억 위약금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오늘 8시 45분에 거래 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그 애프터장에서 분위기를 보기 좀 약간 힘들었었어요. 비포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리마켓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악성 매물이 나왔다라고 긍정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재료가 생각보다는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는 물론 외국인 기관이 호텔 신라 주가를 많이 결정을 하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그 네. 위쪽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다 외국인 기관이 받고 있다. 그럼 누가 파느냐? 뭐 개인들이 팔겠죠. 또 저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좀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했을 때 기업들 흐름 다 좋았었거든요. 과거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이 그랬었고 이소페타시스 3,000원이었을 때 이소페타시스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다 갉아먹는 그 이소 엑사보드였었는데 그 사업을 접으면서 주가도 퀀텀 점프했고 실적도 같이 굉장히 좀 좋아졌죠. 아무튼 저는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오늘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흐름인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사업성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7%대 약세 보이면서 낙폭이 좀 깊은 모습입니다. 뭐 현대차도 동반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자, 그 이슈가 없는 게 더 이제 주주분들을 좀 안타깝게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걱정이 더 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어떤 떨어질 때 이제 뭐 악재 같은 재료가 나와서 떨어지면 그 악재가 주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폭 같은 걸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하락은 사실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뭐 좋다 하는 얘기만 있었지 뭐 전혀 나쁘다는 얘기는 없었죠. 근데 주가라는 게 뭐 사실 언제까지 올라가긴 좀 힘드니까. 근데 오늘 뭐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기아자동차의 동반 약세로 인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웃퍼폼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이제 만든 거를 해외로 수출할 때 날라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품도 날라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자동차가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면 수출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과거에 좀 우려가 있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었죠. 일단 뭐 CKD라는 이제 부품 반조립 상태를 어떤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글로벌에 공장을 많이 지을 때마다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됐다라는 점은 이제 팩트로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시장에서 지금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중국 자동차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중국 자동차 수출이 4년 만에 거의 뭐 한 400%, 500% 늘어났는데 PCTC라고 보통 얘기하는 배가 있죠. 퓨어카 앤 트럭 캐리어라고 해서 자동차만 만드는 엄청 큰 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수출 물동량을 어떤 그 커버를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었는데 이게 24년도 초 정도에 이 운임이 11만 달러였었습니다. 하루에 11만 달러였었는데
24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 좀 반등 추세라 한 9만 달러 정도로 좀 회복한 걸로 마지막 절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전 세계 이제 PCTC 선 자동차 운반선이 한 800대 정도인데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앞으로 128척까지 늘리기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배가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배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려면 한 3, 4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넣어도 한 3, 4년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먼저 선주문 낸 어떤 선박들로 인해서 어떤 점유율을 좀 높여나가겠다. 상당히 뭐 좋은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중국 제조사들이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약보다도 이제 단기적인 스팟 계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올라가는 그 용선료에 따라서 상당히 좀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조정이 오는데 한 3, 4일 동안의 옅은 조정보다 하루에 센 조정을 끝내느냐 그 차이가 이제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좀 후자 쪽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대차, LG엔솔 관련돼서 노이즈가 나오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건 돌아가고 있던 공장이 멈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 이 올라가는 현대글로비스 주가 상승에서 뭐 현대차, LG엔솔 공장 가동이 딜레이 되는 게 영향도 없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좀 약간 매물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딱 갈려 있습니다. X자로 가위자처럼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외국인들 사고 있고 기관은 좀 팔고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관 매도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고 외국인들은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만약 같은 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현대글로비스, 모비스가 상당히 과거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뒤를 쫓아다니는 흐름에서 좀 약간 따로 디커플링 돼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일단 이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 한 3, 4일 동안 그냥 약간 뭐 미적지근한 조정보다 이렇게 좀 센 조정 나오는 게 오히려 나름대로 다음에 그 반등할 때 세기가 많이 세기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에서 보셨듯이 네. 일단은 뭐 거래량 늘어나고 일단은 그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현대글로비스 주주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이 좀 거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사안이 현재로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흐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금요일에 포착 종목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3분기, 4분기 실적은 안 봐도 뻔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현대건설기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네. 일단 뭐 최근에 나온 뉴스 이거는 사실 오늘 주가 흐름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방문해서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 재건 방안은 협력을 뭘 논의를 할까요? 그냥 필요하면은 그냥 뭐 굴착기 사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아직은 뭐 사실 큰 모멘텀은 아니긴 합니다만 주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현대 건설 인프라코어 이제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점유율이 2위였다라는 것은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실질적으로 재건이 됐을 때 뭐 어느 정도 뭐 사실 재건주들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 이거를 뭐 매출까지 연결시키기는 저는 굉장히 기업적으로 국한돼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잠깐 그 현대건설기계 말씀을 드릴 때 운을 떼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어디에서 힌트를 얻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관세청이나 수출협회 가면은 해당 물품이 수출 물품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되고 있는지를 수치로도 볼 수 있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출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이 건설 기계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협회 이제 수출 코드는 이제 HS 코드라고 해서 6자리가 있는데 수출 품목은 굴착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상체를 가진 기계라고 써 있어요. 그걸 이제 굴착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수출이 매 달마다 그 전달 수출 물량을 갱신을 할 정도로 그래프로 보면 너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과 대비해서 뭐 거래 주가는 사실 조금 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굴착기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금입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 광산 개발이 지금 붐으로 금 캐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금 광산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많이 지금 현대건설기 인프라코어 굴착기를 많이 사간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 이 굴착기 수출이 늘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실적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죠. 그 수출이 그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5달 연속 굴착기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수치는 좀 나올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차트 보면은 이게 현대건설기계가 2017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돼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고점, 이제 음봉으로 나와 있는 고점이 역사적인 고점이거든요. 저거를 저 부분을 이제 2017년도에 분할하고 나와서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한 7년 만에 이제 고점을 다시 만든 건데 이제 조정받고 다시 고점 트라이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수급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순매수가 전환이 됐습니다. 순매수로 V자 찍고 이제 앞으로는 매수다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좋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HC 현대건설기계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102,000원이네요. 102,000원. 102,000원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큰 무리도 없고 이제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실적 발표 때까지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0% 내외 정도 수익률 좀 목표로 한번 삼아 보고요. 손절 가격은 한 9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는 HG 현대건설기계 목표가 12만 원까지 설정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 보완주들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완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SK텔레콤 또 최근에 KT에 이어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이 중에 28만 명의 경우에는 카드 번호 또 비밀번호 여기에 CVC 번호까지 유출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연이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들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 강합니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지니언스의 경우에는 12%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한컴미드도 1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K사인 6.7%대 강세, 모니터랩 2.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로 전환하면서 3%가량 눌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비만과 제약바이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시장인데요. 특히나 오늘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영향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주사 제형과 비슷하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6%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기존의 주사 제형의 경우에는 15%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는데 먹는 위고비의 경우에는 16% 감량 효과를 보인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도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릭스의 경우에는 18%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7%대까지 급등했는데 상승폭 좀 줄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약품 7.9%대 강세, 블루엠텍 8%대 강세, 또 인벤티지랩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2.8%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면세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인천공항의 면세 사업장을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매출은 감소할 수 있지만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한다라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호텔 신라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면세 관련 종목에도 수급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신세계의 경우에는 4%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호텔 신라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장중에 6,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 5,9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1.9%대 오름세,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법원에서 나온 두 가지 굵직한 판결에 대한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법조팀의 성주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3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항소심 결과가 대반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박 전 회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에 법정 구속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일단은 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항소심 선고 때 만약에 또 실형이 선고됐다면 다시 법정 구속이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다시 재수감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 1심 판결 때 보면은 검찰도 박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실제로 재판부도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상당히 중형이 매겨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자체도 징역 형량 자체도 줄면서 여기에 집행유예까지 붙으면서 그야말로 대반전에 가까운 파격적인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1심과 2심의 재판부가 핵심 혐의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징역 10년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건 정말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심과 2심 재판부가 어떠한 혐의를 다르게 받길래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판결의 핵심은 네.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만 그중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는 가장 처벌 수위를 높게 매길 수 있는 그런 혐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의 형량과 2심의 형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한 것을 횡령으로 받고 또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개인 회사에 싸게 넘긴 것을 배임으로 판단을 하고 그 대부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모두 무죄로 이제 본 것인데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이 뭐 담보 설정이나 원리금 상환 같은 뭐 정상적인 거래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쓰려고 했던 그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배임 혐의 관련해서는 이 매각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횡령과 배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혐의들이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그룹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박 전 회장의 개인 회사격인 금호기업에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게 한 그런 혐의가 있고요. 또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겨주는 대가로 이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이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하게 한 그런 혐의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 박삼구 전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그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고요.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네. 이 총수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그런 거래라고 하더라도 네. 형식적으로 담보 설정 또는 자금 상환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면 형사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준 판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뭐 계열사를 동원해서 총수 개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으로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역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1심에서 이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대로 동일하게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회장이 이런 혐의가 있고 그 혐의를 충분히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은 범죄가 맞다.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검찰은 일단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 전 회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최종 결론은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예상대로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판결은 그 총수의 경영 판단과 불법 영득 그 사이의 그 경계선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판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수십조 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에게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두고 30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마침표를 찍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가 있었는데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라고 해도 그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이 됐다면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당국,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33년간의 판례를 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는 과세할 수 없다라고 기존에도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해왔고 대법원에서도 30년 넘게 그런 판례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것이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제 판례가 바뀐 그런 셈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일단 수조 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SK 하이닉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이런 미국 기업이 등록한 특허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 우리 뭐 반도체 기업이나 또 모바일 기업 이런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허 사용료를 이제 계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기업 입장에서 나가야 하는 지급해야 하는 그런 특허료 총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손익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세금이 미국 기업의 몫이었던 이 세금이 우리 세무당국에 국고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동일하고 우리의 세수가 더 확보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 회사에 뭐 1,000억 원을 주고 내가 어떤 이런 특정 특허 기술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계약을 맺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1,000억 원을 내가 이제 부담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1,000억 원을 지불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전에는 이 특허가 만약에 국내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라면 당연히 이게 국내에서 사용되는 그 특허 사용료가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그 소득을 발생시킨 거니까 우리 국세청이 그 미국 기업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었고 그 세금을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억을 SK 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에 입금하고 그리고 세금을 미국 기업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따로 먼저 떼서 그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이라는 지출 구조는 똑같은 것이고 그게 미국 기업의 몫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세무 당국이 가져가느냐의 몫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특허 기술이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이게 과세가 가능했는데 그게 미국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과세가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좀 논쟁이 있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0년간 법원에서는 이게 만약에 분쟁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과세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판결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세청이 그것을 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특허 사용료가 이게 지출이 되는 건데 과세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은 줄고 그리고 세수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럼 과거에는 왜 미국의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과거 법원의 네. 그 원칙을 보면 특허권 속지주의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특허라는 그런 권리가 그것이 등록된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등록이 안 돼 있고 미국에만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특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권리를 사용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한다라고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대가로 실제로는 사용료가 지급됐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국내 소득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30여 년간의 어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등록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동안 유지해온 이 판결을 바꾼 결정적인 논리는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네, 대법원은 이번에는 이 권리의 등록지가 네. 아닌 그 기술의 사용지를 네. 기준으로 판단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특허 기술이 실제로 어디서 사용됐나에 주목된 것인데요. 즉 특허라는 법적 권리 문서가 미국에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대한민국의 공장에서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됐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럼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된 곳이 대한민국이라면 그 대가로 지급된 특허 사용료 역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 소득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과세가 정당하다라고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수 확보 효과가 크다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경제나 기업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네, 일단 뭐 국세청 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소송들의 액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세금만 해도 약 4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소송에서만 이기면 4조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대법원의 이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소송에서 국세청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그렇다면 당장 4조 원이 넘는 이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고 또 이게 국고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이 특허라는 것이 뭐 올 한 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쓰고 뭐 몇 년간 계속 쓰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수십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 그리고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는 효과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은 미국 기업에다가 거액의 특허료를 지불하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서 이제 우리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의 오랜 수건을 풀어준 뭐 국제 조세 분야의 좀 역사적인 그런 판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의 등록지가 아닌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 장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대법원의 첫 선언이기도 하고요. 세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두 가지 판례 소식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빚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철수에 따라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텔신라는 이사회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사업권 반납을 결정하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판매 권한을 포함합니다. 신라는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내고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신라는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에서 25% 인하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한 것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보따리상과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수익이 악화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오리도홀딩스 권영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엇갈린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아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단기 급등세를 좀 연출했던 이제 반도체 탑2가 좀 오늘 쉬어가면서 일단 지수단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여전히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평가 상태가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메리츠에서는 56조 정도로 올리면서 여전히 지금 주가 수준이 일단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아직도 좀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일단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피로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HBM3 12단과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콜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기사가 이제 장 초반에 좀 나오면서 이제 그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좀 밀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파운더리 부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모멘텀을 얻어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경쟁이 치열하면서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쉬어가면서 오늘 개별주적인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네. 오늘 스테이블 쪽 흐름이 좋았고요. 그래서 다날 같은 회사가 오늘 2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다음 주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KBW 2025가 일단 다음 주 초반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이제 크립토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트럼프 주니어도 일단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의 CEO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의 회장까지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스테이블 쪽 관련주들은 모멘텀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좀 자리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NHNKCP 같은 경우 그리고 나날가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카카오도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차 이제 황제주에 복귀한 이제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황제주에 복귀를 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장약 공장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만약에 나온다면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내러티브 또한 일단 유럽 재무장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에 다시 가져가 봐도 좋겠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 또 꿈틀거렸는데 다음 주에 또 관련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대형주가 많이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주도적으로 상승을 해왔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같은 굵직한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했다면 이제 조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꺾이면서 약간 그 중소형주, 이 테마주 장세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0.8% 상승 마감이 나온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미증시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7% 이상 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이어받아서 다날이 조금 주도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25일경에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전날에 이제 KT 쪽에서 그 보안 사태가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해킹 사태가 이제 나오면서 뭐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제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하게 되고, 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소프트캠프가 30% 정도 상한가를 간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런 시장에서 중성주가 좀 강세가 날 수 있는 시장에서 이슈가 터진다면 그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안 테마들도 상승세를 보였고 신규 상장주 역시나 보안 성격을 가진 종목이 또 성격이 상장을 해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가 들썩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관련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 계속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이번 주 내내 또 사상 최고가 다시 쓴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0.3%대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포인트가량 내려간 모습이고요. 3,448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반짝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한 이후로 계속 플러스권에서 머물러줬고요. 현재 구간에서 0.7%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863.78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좀 출회됐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대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기관도 1,000억 원대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6,400억 원 이상의 순 매수세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반대의 수급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기록해줬고요. 반면에 개인은 2,000억 원 이상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7%대 약세 보이면서 8만 원 선 다시 내준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9월 19일)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 경신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에 최고치를 다시 써내렸지만 결국에는 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다만 코스닥 지수 자체는 상승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개장 직후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시도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인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LG에너지솔루션은 1.5%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현대 로템의 힘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6%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미국에서 지금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앱 개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3%가량의 강한 시세를 유지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가량 빠지면서 인터넷 대표주들이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지수 대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인 바이오가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가 현대차가 열렸는데 25년 그러니까 올해의 매출을 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출렁거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의료기술 쪽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삼천당제약은 4% 넘게 상승했는데요. 먹는
먹는 위고비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와 함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도 7에서 3%가량, 보르노이도 2%, 셀트리온 제약과 ST팜까지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오랜만에 바이오로 이어졌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대형주는 쉬어갔지만 소부장은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 인텔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부장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는 코스닥 역시나 약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넘는 강한 상승 나왔고 오늘 로봇주들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도 괜찮았습니다. 현대차가 로보틱스 사업 자체를 좀 주도적으로 밀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의 주 4.5일째 그러한 방안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훈풍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 특히나 SM은 오늘 4%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좀 엇갈린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결국에는 막판까지 하락을 유지하면서 0.46%가량 빠진 3,445선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0.7%가량 오르면서 863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러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소형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3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각각 던진 것으로 확인되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소화해 줬습니다. 외국인 기관 하루 만에 지금 매도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의 이번 주 전반적인 기조는 매수 쪽의 힘이 더 강하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탈한 그런 자금을 코스닥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79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메이저 수급의 이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했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보합까지는 들어 올렸습니다. 35만 3천 원, 삼성전자는 오늘 8만 전자 이탈을 다시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 빠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1%가량 빠졌습니다. 2차 전지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현대차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2% 이상 빠졌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관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KB금융은 오후장에 좀 낙폭을 만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0.7% 빠졌고요. HT 현대중공업도 1% 이상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5위 보면요. 전반적으로 5위까지는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의 약세, 낙폭이 좀 두드러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빠지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1.8%가량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는요.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외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두경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전일과 동일하게 또 달러가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97.34로 상승, 달러원 환율은 1,388원 수준으로 전일 종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늘 시작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전주에 26만 건에서 하락해서 나오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부진한 고용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는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감소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BOE에서는 금리 동결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비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큐티 축소 영향과 달러 반등세에 파운드와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88원에서 시작해서 달러 강세 반영해서 1,395원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BOJ 금리 동결로 12시쯤에 달러 하락하면서 1,392원 정도까지 다시 하락했었습니다만 변동성을 계속 보이면서 1,393.6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은 인하를 선택했지만 다른 나라 국가들은 지금 동결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좀 달러의 약세가 전망이 됐었는데 오히려 다시 좀 강세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미국 FOMC 되돌림으로 달러 반등 여파가 지속이 됐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에서 그 내년 전망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인 달러 반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레인지 장치로 다시 재차 진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0원 근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미 1,395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좋고 금리 인하와 긍정적인 경제 전망 자체가 계속 바탕으로 하면서 계속 상승 중이어서 해외로 나가는 달러 매수 자금이 계속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서 달러를 매도하는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 매도해서 원화를 써야 되는 업체들은 우선 추석을 앞두고서는 달러를 매도하는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다음 주부터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서 상하단 수급상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서 두 달 동안에 지리한 레인지 장이 계속되었었는데 지금 그 레인지 장을 뚫을 재료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1,400원 부근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사상 최고점을 찍은 후에 하락 전환한 채 결국 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줬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전망 해볼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가 잘 지나갔는데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했던 이벤트는 역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일단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결과가 연준의 이제 중립금리가 대략 한 3% 정도에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를 넘어서 일단 내년, 내후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결국 추세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일단 도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금리에 좀 민감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조금 더 임상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오늘 주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특히 오늘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가 이상 넘어가는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요한 모멘텀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가 다음 주에 이제 FDA의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파이프라인이 뭐 키트루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 줄지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시장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센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일단은 화장품 섹터가 사실 기대가 좀 높았고 API를 제외하고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시현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도 좀 크게 나왔고 기간 조정도 좀 길게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이익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실리콘투아 같은 종목들 그리고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분할 매수로 전략
전략 접근하기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있고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기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 위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반도체 탑2가 조금 쉬는 사이에 이런 수급들이 뭐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해 있었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모멘텀을 받고 있는 이제 스테이블 관련된 이런 섹터라든지 일단 기술적으로 좀 러프한 자리에 있는 섹터들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대비해서 준비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을 이끌어줄 만한 중요한 이벤트도 있고요. 화장품주 안에서 또 지켜볼 만한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FOMC만큼 중요했던 게 오늘 있었던 일본의 BOJ 금리에 대한 결정이 동결로 다행히 결정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아시아 증시에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줬던 것 같고 지금 뭐 9월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1% 정도밖에 안 됐었지만 이제 10월에는 33%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이제 작년에 시장에 좀 크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크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있어질 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예상치보다 상회하게 된다면 디램 시장의 1, 2, 2위를 다투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의 그 키트루다 SC FDA에서 승인 결정이 23일 날 나기 때문에 만약에 키트루다 제품에 대해서 승인 결정이 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후속 프로젝트들 뭐 NO2 SC 임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승인이 불허가 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음 주 정도에 계속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섹터 이런 섹터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틀 안에서 금리 하나 수혜주를 바라보자라는 의견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ST팜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가 사실은 바이오텍 중에는 사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까지 좀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 일단 26일 이 회사가 이제 전환 청구되었던 물량들이 이제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이 50만 주가 26일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버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수급적으로 좀 피해가자라는 수급이 계속해서 있었고 한 1, 2주 정도 그런 수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상방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전환 청구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는 일단 조금 모멘텀을 받을 부분이 뭐냐면 10월 중순에 일단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학회에서 동사가 이제 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이해상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퍼스트 인 클래스 약제고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사실 이런 부분 주가에 좀 애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좀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온기로는 대략 한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이 일단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도 예전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해서 국방수권법을 이제 표결에 붙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돼서 이제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좀 모멘텀을 받았던 생물보안법 이슈를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국에 견제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네. CDMO, 한국의 CDMO 업체들이 반사수혜로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으로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원에서 ST팜 집중해 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로봇 섹터 중에서 이제 현대무벡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주 4.5의제에 대한 연내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로봇 채택, 이 상용화에 대한 그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AG에 있는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액추에이터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 섹터가 지금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대와 관련된 그 피지컬 AI 쪽에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의 핵심 부품을 바로 현대무벡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로보티즈도 지금 유상증자 1,000억을 실시했을 정도로 지금 1,000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런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인 유일한 거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일단 좀 경고 종목이지만 좀 손절가랑 목표가를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드릴 거고 손절가는 8,6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컬 AI, 즉 로봇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요즘 핫한 기업이죠. 현대무벡스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 섹터별 순환매에 집중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네, 대형주 분할 매도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또 잘 세우셔서 다음 주에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파이널샷 다음 주에 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